10장 나는 이렇게 걱정을 물리쳤다. 32편의 실제 이야기. 6. 어제를 버텼다면 오늘도 버틸 수 있다. 도로시 딕스. 나는 가난과 질병의 깊은 수렁에 빠져 살아왔다. 사람들이 어떻게 삶의 역경을 이겨냈냐고 물을 때마다 나는 반복해서 이렇게 대답한다. 어제를 버텼다면 오늘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결핍, 투쟁, 불안, 절망을 겪었다. 나는 내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야 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 지식여진 꿈들, 깨진 희망들, 그리고 산산이 부서진 환상들의 잔해가 전쟁터처럼 흩뿌려져 있는 것만 같다. 그 전투에서 나는 역경과 맞서 싸워야 했다. 그 싸움은 나를 겁먹게 하고 멍들게 하고 불구로 만들고 더 빨리 늙게 했다. 하지만 나는 자기 연민을 가지지 않는다. 과거와 지나간 슬픔을 위한 눈물은 없다. 내가 겪은 일을 겪지 않은 여자들을 부러워하지도 않는다. 그들이 그저 존재했다면 나는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다른 여자들이 거품을 홀짝이는 동안 나는 찌꺼기도 남기지 않고 삶을 들이켰다. 나는 그들이 절대 모를 만한 것들을 알고 있다. 나는 그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본다. 눈물로 씻어낸 깨끗한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들이다. 나는 고난이라는 대학에서 쉬운 인생을 산 여자들이 결코 습득할 수 없는 것을 배웠다. 나는 내일을 두려워하며 미리 걱정하는 대신 매일을 사는 법을 배웠다. 어두운 미래는 우리를 겁쟁이로 만든다. 삶의 경험을 통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 순간이 되면 힘과 지혜가 솟아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소한 골칫거리들은 더는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신이 쌓은 행복의 성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을 본 뒤라면 가정부가 핑거볼 아래 받침을 까는 것을 잊어먹거나 요리사가 수프를 쏟았다고 해서 화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그러다 보니 나는 솔직하지 않은 친구나 소문을 퍼뜨리는 지인에게서도 행복감을 느낀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물을 흘리고 미소 짓는 일을 수없이 반복하며 유머 감각을 가지게 됐다. 어떤 문제를 두고 히스테리를 부리기보다 농담을 던질 수 있는 여자라면 그녀는 결코 상처를 입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겪은 고통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 고통으로 인해 나는 더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삶이었다. 도로시 딕스는 매일 충실한 삶을 살며 걱정을 물리쳤다. 7.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제이시 페니. 1902년 4월 14일 현금으로 $500를 가졌을 뿐이지만 의지만큼은 $1,000,000를 가졌던 한 젊은이가 와이오밍주 캐머러의 1000명 남짓한 인구가 사는 자그마한 광산촌에 포목점을 열었다. 광산촌은 루이스 클라크 탐험 때 설치했던 오래된 유계화차 길에 있었다. 젊은이와 그의 아내는 점포의 다락방에서 생활했으며 커다란 빈 상자를 테이블로, 작은 빈 상자를 의자로 사용했다. 젊은 아내는 아이를 담요에 싸서 남편을 도와 손님을 맞이하는 동안 카운터 밑에서 재웠다. 오늘날 현존하는 가장 큰 체인 포목점은 그 남편의 이름을 따 제이시 페니 스토어로 불린다. 그리고 미국 전역에 약 1600개의 점포가 퍼져 있다. 나는 최근에 페니와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이었던 순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수년 전 나는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사건을 겪었다. 나는 제이시 페니 스토어와는 관련이 없는 문제로 걱정에 빠져 있었고 절망적이었다. 사업은 탄탄하게 번창하고 있었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다. 때는 1929년에 대공황이 벌어지기 직전이었다. 나는 걱정으로 너무도 지친 나머지 잠도 자지 못했으며 대상포진이라는 끔찍한 병에 걸렸다. 몸에는 붉은 반점과 피부 발진이 돋아났다. 나는 미주리주 해밀턴에서 함께 고등학교에 다녔던 의사 친구인 엘머 에글스턴 박사를 보러 갔다. 그는 배틀크리크의 요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에글스턴은 나를 침대에 눕힌 뒤 내 상태가 몹시 나쁘다고 말해주었다. 그렇게 엄격한 처방이 내려졌지만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나는 하루가 멀다고 약해졌다. 나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망가져갔고 절망으로 가득 찼으며 한 줄기 희망조차 발견하지 못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다. 마치 세상에 친구 한 명 없이 버려진 기분이었다. 가족들마저도 나를 버린 듯했다. 어느 날 밤 이글스턴이 진정제를 처방해 주었지만 효력이 오래가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그날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는 강력한 확신이 들었다. 나는 침대에서 내려와 아내와 아들에게 작별의 편지를 썼다. 내가 아마 새벽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이 적힌 편지였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니 작은 예배실에서 아침 예배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그들이 부르던 찬송가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예배실 안으로 들어간 나는 지친 마음으로 찬송가를 듣고 성경 구절의 낭독을 듣고 기도를 들었다. 그러자 갑작스럽게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이루어졌다. 기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순식간에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구조되어 따뜻하고 밝은 빛이 드는 세상에 나온 기분이 들었다. 마치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동한 것 같았다. 나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던 신의 힘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내가 겪은 문제들의 원인이 전적으로 내게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주님과 그의 사랑이 나를 돕기 위해 항상 그곳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걱정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 71세가 된 지금까지도 그날 아침 예배실에서 겪은 20분은 내가 경험한 가장 극적이고 영광스러웠던 시간으로 남아있다.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제이시 페니는 완벽한 치유법을 찾았기 때문에 걱정을 극복할 수 있었다. 8. 체육관에 가서 복싱하거나 하이킹한다. 에디 이건 대령 마이너스 뉴욕시 변호사, 로즈 장학금 의장, 뉴욕주 육상위원회 설립자, 라이트 헤비급 올림픽 세계 챔피언. 나는 걱정에 빠져 이집트에서 물레방아를 돌리는 낙타처럼 제자리를 빙빙 돌 때면 제대로 된 신체 활동 한 번이면 우울감을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조깅이나 시골에서의 장거리 하이킹도 좋다. 또는 체육관에 가서 30분간 펀치백을 치거나 스쿼시를 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뭐가 됐든 신체 활동은 정신을 깨끗하게 비워준다. 주말이면 나는 골프 코스를 따라 조깅을 한다거나 패들 테니스 경기를 한다거나 에디론텍 산맥에서 스키를 타는 등 많은 운동을 한다. 육체적으로는 피곤할지라도 마음만은 모든 일과 관련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그렇게 다시 출근할 때는 마음에 새로운 열정과 힘이 솟아나는 것이다. 뉴욕에서 일하다 보니 종종 예일 클럽 체육관에서 1시간씩 보낼 기회가 생긴다. 세상 그 누구도 스쿼시를 치거나 스키를 타는 동안은 걱정을 할 수 없다. 너무 바쁘기 때문이다. 문제라는 높은 산맥은 자그마한 모래성이 되어 새로운 아이디어와 행동에 무너지는 것이다. 나는 걱정을 위한 최고의 해독제가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걱정에 빠졌을 때는 근육을 더 많이 움직이고 뇌는 적게 움직여야 한다. 당신은 아마 그 결과에 놀랄 것이다. 적어도 나는 그랬다. 걱정은 운동을 시작하기 무섭게 사라지고는 한다. 9. 원인을 파악하고 현실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짐 버조올 -CF 밀러 컴퍼니 공장 관리자, 뉴저지주, 저지시티, 볼드인가 180번지.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내가 버지니아주 블랙스버그 사관 학교를 다닐 때 나는 버지니아 테크의 걱정쟁이라고 불렸다. 나는 극심한 걱정에 시달린 나머지 자주 아팠다. 너무도 자주 아팠던 나머지 양호실에 전용 침대가 있을 정도였다. 간호사는 내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걸 보자마자 달려와 주사를 놓고는 했다. 나는 모든 것을 걱정했다. 가끔은 뭘 걱정하는지 잊어버릴 정도였다. 낮은 성적 때문에 학교에서 퇴학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했다. 나는 물리를 비롯한 다른 과목의 시험에서 낙제했다. 7584.42의 점수를 유지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건강도 문제였다. 나는 급성 소화불량에 시달렸고 불면증을 염려했다. 그리고 경제적 문제도 있었다. 좋아하는 여자아이에게 사탕을 사주거나 함께 춤을 추러 가고 싶어도 그러지 못해 마음이 쓰라렸다. 그녀가 다른 학생과 결혼해버리면 어쩌나 싶었다. 나는 그렇게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무수한 문제들을 두고 초조한 상태로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경영학 교수인 듀코 베어드를 찾아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베어드 교수와 보낸 15분은 내가 대학에서 보낸 4년의 시간을 합친 것보다 내 건강과 행복에 영향을 미쳤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짐, 똑바로 앉아서 현실을 직시하렴. 걱정할 시간과 에너지의 절반이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면 걱정할 일이 없단다. 걱정은 내가 습득한 습관의 악순환일 뿐이야. 그는 걱정하는 습관을 깨는데 필요한 3가지 규칙을 알려주었다. 규칙 1. 걱정하고 있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라. 규칙 2. 문제의 원인을 찾아라. 규칙 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적인 일을 하라. 면담이 끝난 후 나는 건설적인 계획을 세웠다. 물리시험에서 낙제한 걸로 걱정하고 있는 대신 왜 시험에 떨어졌는지 되짚어본 것이다.
내가 시험에 떨어진 것은 멍청해서가 아니었다. 나는 더 버지니아 테크 엔지니어의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나는 곧 내가 물리시험에서 낙제한 것은 그 과목에 관심이 없어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생산공학자로서 일하게 되었을 때 그 과목이 어떻게 쓸모가 있을지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마음을 고쳐먹고 이렇게 다짐했다. 학교에서 물리시험을 통과해야만 학위를 준다는데 내가 뭐라고 그들의 뜻에 따르지 않겠어? 그렇게 나는 물리 과목을 재수강했다. 이번에는 억울해하거나 과목이 어렵다고 걱정하는 대신 부지런히 공부해 학점을 따냈다. 나는 학교 댄스 파티에서 칵테일을 파는 등 부수입을 위해 일을 시작했고 아버지에게도 돈을 빌려 경제적 문제를 해결했다. 빌린 돈은 졸업하는 즉시 갚았다. 다른 학생과 결혼하면 어쩌나 걱정했던 여자아이에게 프로포즈하기도 했다. 그녀는 이제 미세스 짐 버조올이라고 불린다. 과거를 돌아보면 내 문제들은 원인을 파악하고 현실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열의가 부족했던 것에서 생긴 혼란이었다. 짐 버즈올은 문제를 분석하는 것으로 고민을 멈출 수 있었다. 그는 걱정을 분석하는 기본적인 기술에서 다룬 원칙을 매우 잘 사용할 줄 알았던 것이다. 10. 나를 살게 한 문장. 조셉 시주 박사 마이너스 뉴브런즈윅 신학교 총장. 몇 년 전 불확실성과 환멸로 가득했던 나의 삶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압도된 것 같았다. 어느 아침 무심하게 성경을 펼친 나는 어느 한 문장에 눈길이 갔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시간 이후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모든 것이 바뀌게 된 것이었다. 나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그 문장을 되새기지 않고 지나간 적이 없다. 지난 몇 년간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나를 찾았다. 그리고 나는 언제든 그들에게 이 힘이 되는 문장을 알려주었다. 내가 이 문장을 읽은 날부터 나는 이 문장으로 인해 살았다. 나는 언제나 이 문장과 함께였고 그 안에서 평화와 힘을 얻었다. 내게 있어 이 문장은 곧 종교의 본질이었다. 이 문장은 모든 것에 초석을 이루며 인생을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준 나의 교훈책이 되었다. 11. 바닥을 치고 살아남다. 테드 에릭센 마이너스 내셔널 에나멜링 앤 스탬핑 컴퍼니 남부 캘리포니아 대표 캘리포니아주 베플라워 사우스 코누타가 16,237번지. 나는 끔찍한 걱정쟁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1942년 여름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걱정을 씻어낸 경험을 하게 된다. 그 경험으로 인해 나는 다른 문제들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오랫동안 나는 알래스카 어선을 타고 여름을 보내고 싶어 했다. 1942년 나는 알래스카의 코디악에서 출항하는 10m 정도의 연어잡이 선박과 계약을 맺었다. 그 정도 배의 경우 보통 3명의 선원이 출항한다. 그중 한 명은 모든 일을 감독하는 선장이고 또 한 명은 선장을 보조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보통 잡부처럼 일하는 스칸디나비아인인데 내가 다름 아닌 그 스칸디나비아인이었다. 연어잡이는 조수의 영향을 받는 만큼 나는 하루에 20시간 가까이 일할 때가 많았다. 그런 일정을 일주일 내내 유지하기도 했다. 나는 다른 선원들이 하기 싫어하는 모든 일을 했다. 선박을 청소하고 장비를 치우고 작은 선실에 딸린 부엌에서 요리했다. 그럴 때면 엔진에서 나온 열기와 연기에 거의 알아누울 지경이었다. 나는 설거지를 했고 보트를 고쳤고 통조림 공장으로 생선을 조달하는 수송선이 오면 연어를 던지기도 했다. 고무 장화를 신고 있는 두 발은 언제나 젖어 있었다. 장화에는 항상 물이 차 있었는데 물을 비울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가장 고된 일은 따로 있었다. 바로 코르크 라인이라는 그물줄을 당기는 일이었다. 일은 간단했다. 선박을 밟고 서서 그물의 줄을 당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젖은 그물은 너무도 무거워서 아무리 세게 당겨도 웬만해서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코르크 라인을 당길 때마다 보트가 그물을 향해 끌려갈 정도였으니 말이다. 나는 온갖 힘을 다해 줄을 끌어당겨 보았지만 그물은 여전히 제자리였다. 나는 그 일을 몇 주나 계속했다. 그리고는 최후를 맞이할 뻔했다. 나는 온몸이 끔찍하게 아팠다. 여러 달을 알아눕고 말았다. 마침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나는 탕비실에 축축하고 울퉁불퉁한 매트리스 더미 위에서 잠이 들고는 했다. 매트리스 중 하나는 둘둘 말아 가장 통증이 심했던 허리 사이에 끼우고 녹초가 되어 잠을 청했다.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로 말이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그 고통스럽고 고단한 경험을 견뎌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나는 더는 걱정이란 걸 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걱정하기보다는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다. 에릭센, 이게 코르크 라인을 당기는 것만큼 끔찍할 수 있어? 그리고 정답은 변함이 없었다. 아니, 세상에 그렇게 끔찍한 일은 없지. 그렇게 나는 기운을 차리고 다시 용기를 내어 문제에 맞서는 것이다. 가끔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참는 것도 좋을 수 있다. 우리가 바닥을 치고 살아남았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일상적인 문제들은 하나같이 시시해 보일 것이다. 12. 나는 세상에서 제일 까는 멍청이였다. 퍼시 H. 화이팅 마이너스 델 카네기 앤 컴퍼니 상무이사, 뉴욕주 뉴욕 이스트 42번가 50번지. 나는 살아있거나 이미 죽은 사람 혹은 반쯤 죽은 사람도 나처럼 온갖 질병에 걸려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나는 평범한 건강염려증 환자가 아니었다. 내 아버지는 약국을 운영했으며 나는 그 속에서 자랐다. 나는 매일같이 의사들, 간호사들과 얘기했으며 어떤 비전문가보다 질병의 이름과 증상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다. 내가 평범한 건강염려증 환자가 아니었던 것은 내게는 정말 증상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정 질병에 대해 한두 시간 걱정하고 나면 정말 그 병을 앓는 사람처럼 증상들이 튀어나왔다. 한 번은 내가 살고 있던 매사추세츠주 그레이트 베링턴에서 심각한 디프테리아가 돌았던 적이 있다. 아버지의 약국에는 매일같이 집에서 감염된 사람들이 찾아와 약을 사갔다. 그리고 나 역시 결국에는 디프테리아에 감염되었다. 아니, 나는 내가 감염되었다고 확신했다. 침대에 누워 증상들을 떠올리고 있으니 의사가 찾아왔다. 그는 나를 살펴본 뒤 이렇게 말했다. 그래, 퍼시. 결국 걸렸구나. 나는 어쩐지 마음이 편안해졌다. 나는 일단 어떤 병에 걸리고 나면 절대 두려워하는 일이 없었다. 나는 다시 누워 잠을 청했다. 그리고 다음날 완벽히 건강한 상태로 깨어났다. 나는 오랫동안 특이하고 기상천외한 병에 걸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동정을 받았다. 파상풍과 공수병으로도 여러 번 죽고 살아남았다. 그 뒤로는 보다 평범한 질병으로 돌아와 암이나 결핵에 걸렸다. 지금은 웃으며 말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만한 비극도 없었다. 나는 꽤 긴 시간 동안 실제로 죽음의 문턱에 있는 것처럼 느꼈다. 봄옷을 사려고 할 때면 이걸 입을 수도 없을 텐데 돈을 낭비하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러나 기쁘게도 지난 10년간 나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다. 나는 어떻게 죽는 것을 멈추었을까? 내 한심한 상상을 비웃는 데서 시작했다. 끔찍한 증상들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웃으며 내게 이렇게 말했다. 자봐. 벌써 20년째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해왔지만 너는 이렇게 건강하잖아. 심지어 보험회사에서 더 많은 보험에 드는 걸 허락하기까지 했다고. 이제는 내가 얼마나 멍청한지 비웃을 때야. 그리고 나는 자신을 비웃음과 동시에 걱정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는 걸 발견했다. 그 뒤로는 걱정이 들 때면 나를 비웃는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다. 바보 같은 걱정에는 그저 웃어라. 13. 나는 항상 병참로를 열어두었다. 진 오트리 마이너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는 노래하는 카우보이. 나는 대다수의 문제들이 가족 문제와 돈 문제에 기인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운이 좋게도 나는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고 같은 것을 좋아하는 오클라호마주 작은 마을 출신의 여자와 결혼하였다. 우리 두 사람은 황금률을 지키려 노력했기에 가족 문제를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재정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어떤 경우에서도 반드시 지키는 절대적인 규칙인데 바로 돈을 빌리면 동전 한 입까지 모두 갚는 것이다. 정직하지 않은 것보다 더 많은 걱정을 끼치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두 번째는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때 나는 항상 에이스 카드를 덮어두는 편이다. 군 전문가들은 전투의 첫 번째 규칙이 병참로를 열어두는 것이라고 말한다. 나는 그 규칙이 전쟁뿐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출신의 청년으로서 나는 가뭄이 닥쳤을 당시 가난함의 민낯을 보게 되었다. 당시 가세가 크게 기울었고 우리 가족은 말이 직접 끄는 포장마차로 장소를 옮겨 다니며 생계를 유지했다. 그보다 안정적인 삶을 원했던 나는 철도역에 취직하였고 남는 시간에는 전신술을 배웠다. 그리고 나중에는 프리스코 철도의 교대 교환원으로 취직할 수 있었다. 나는 아프거나 휴가를 떠났거나 근무량이 너무 많은 철도원들을 대신하기 위해 온갖 도시를 떠돌았다. 월급으로는 $150를 받았다. 나는 출세한 후에도 그 일을 경제적 안전장치로 여기고 원하면 언제나 철도회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었다.
그 일은 내게 병참로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더 나은 자리를 확실히 확보할 때까지는 그 병참로를 절대 닫지 않았다. 1928년 내가 오클라호마주 첼시의 프리스코 철도에서 교대 교환으로 일하던 어느 저녁 한 낯선 남자가 전보를 치기 위해 찾아왔다. 그는 내가 기타를 치며 카우보이 노래를 부르는 걸 들었다며 나를 칭찬하며 뉴욕으로 가서 무대나 라디오에 나가 볼 것을 권하였다. 당연히 나는 우쭐해졌다. 그리고 그가 전보에 윌 로저스라고 서명한 걸 보았을 때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당장 뉴욕으로 떠나는 대신 나는 9개월 동안 그 문제를 두고 진지하게 고민했다. 그리고 뉴욕에 간다고 해서 잃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내게는 기차 패스가 있었기에 나는 공짜로 여행할 수 있었다. 기차 좌석에서 잠을 자고 샌드위치와 과일을 챙겨가 끼니를 때울 수 있었다. 그렇게 나는 뉴욕으로 떠났다. 나는 일주일 방세가 $5밖에 하지 않는 가구가 갖춰진 방을 한 칸 빌린 뒤 10주 동안 자동 판매기에서 음식을 사 먹고 길을 떠돌았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만일 돌아갈 곳이 없었다면 나는 걱정으로 병을 앓았을 것이다. 하지만 내게는 지난 5년 동안 철도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 그 말은 곧 내게 선임권이 있다는 걸 의미했다. 그렇다 해도 선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90일 이상 회사를 쉬어서는 안 되었다. 이미 뉴욕에서 머문 지 70일이 되던 시점이었기에 나는 서둘러 오클라호마로 돌아가 선임권을 유지하기 위해 다시 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번 돈을 모아 다시 뉴욕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행운이 따랐다. 어느 날 한 녹음실 사무실에서 면담을 기다리던 중 나는 안내원을 위해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 잔인, 나는 라일락이 피는 시기를 꿈꾸네. 그 노래를 부르는 동안 노래의 작곡가인 넷 쉴드 크라우드가 사무실에 들렀다. 그는 누군가 자신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에 기뻐하며 내게 소개장을 써주며 빅터 레코딩 컴퍼니로 가보라고 권했다. 그렇게 나는 음반을 녹음하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경직되어 있었고 남을 지나치게 의식했다. 그때 나는 빅터 리코딩 직원의 충고를 들었다. 나는 털사로 돌아가 다시 철도회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했고 밤에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카우보이 노래를 불렀다. 나는 그런 생활이 마음에 들었다. 병참로를 계속해서 열어두었기에 아무런 걱정이 없었던 것이다. 나는 9개월 동안 털사의 KVOO 라디오 방송국에서 노래를 불렀다. 그 시간 동안 지미 롱과 나는 백발의 내 아버지라는 제목의 노래를 썼고 노래는 유행을 탔다. 이번에는 아메리칸 리코딩 컴퍼니의 사장 아서 세터리가 음반을 만들 것을 제안해왔다. 그리고 그 음반은 인기를 끌었다. 나는 음반 한 장당 $50를 받았고 다른 수십 개의 음반도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드디어 시카고의 WLS 라디오 방송국에서 카우보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주급은 $40나 되었다. 그 외에 나는 매일 밤 극장에 출연하며 $300를 더 벌었다. 1934년 나는 무수한 가능성을 열어준 또 다른 행운을 맞이하게 된다. 영화 정화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품의 연맹이 만들어졌고 할리우드 제작자들은 카우보이 영화를 만들게 되었다. 그들은 새로운 카우보이, 즉 노래하는 카우보이를 원했다. 아메리칸 리코딩 컴퍼니의 사장은 리퍼블릭 영화사의 공동 소유자이기도 했다. 그는 주주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노래하는 카우보이라면 저희와 음반을 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데뷔했다. 나는 주급 $100를 받고 노래하는 카우보이 영화를 찍기 시작했다. 나는 영화 업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걱정하지는 않았다. 실패하게 되더라도 언제든 철도 회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계에서의 성공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나는 연간 $10,000를 벌어들이는 것 외에도 출연 영화 수익금의 절반을 받고 있다. 물론 이런 상황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결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진 돈을 몽땅 잃게 된다고 해도 오클라호마로 돌아가 프리스코 철도에 다시 취직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나는 병참로를 언제나 열어두었으니 말이다.